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빠세 초대석에서는 오전에 예고해드린 대로 이분은 설명을 하자면은 1시간 동안만 프로필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프로필이 많은 분이시고요. 간단히만 한번 설명해 보면 역사, 경제, 금융을 아우르는 대한민국 전 넘버 원이라고 생각하는데 대표 이코노미스트이시자 투자 전략가고요. 학문적 깊이와 실무 경험을 겸비한 멀티팩터 전문가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탁월한 통찰력과 대중과의 활발한 소통으로 아마 경제 분야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입지를 갖고 계신 분이시고요. 지금 한국금융연구소부터 시작해서 국민연금, KB국민은행, 키움증권, 지금은 프리즘 투자자문의 대표이사로 맹렬하게 활동하고 계신 홍춘욱 박사님, 홍춘욱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우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도 책을 많이 내셨지만 저도 책을 많이 냈잖아요. 제가 낸 책 중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서울 부동산의 미래인데, 그렇죠. 네. 단독 추천사를 써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추천사를 요청드렸던 이유는 워낙 그러니까 아마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책을 제일 많이 파신 분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진중문고도 네, 이번에 진중문고가 돼가지고. 그리고 또 예스24 이것도 올해의 책도 2번이나 수상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 기호를 받으려고 추천사를 부탁드렸었는데 덕분에 저도 제 책 중에서는 그 책이 제일 많이 팔렸어요. 그때 그 교보 베스트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종합 1등도 한번 하고. 그러니까요. 저도 못한 종합 1등을. 아유, 형님이 종합 1등을 왜 안 했었어요? 아니야. 돈의 역사 안 했었어요? 아니, 돈의 역사가 계속 2등이었어요. 그때 1등이 누군데? 그 이제 우리 학교 선배한테 밀려가지고 그 여행의 이유라고요. 김양 영화 형이 계속 1등 하셔가지고 제가 연대가 다 해먹고 있어. 그때는 영화 형이 한 학번 선배신데 개인적으로도 예전에 같이 잘 알던 사이인데 그때 그 형님이 죽어도 자리를 안 비켜주시더라고요. 아무튼 앞으로 제가 또 책에 좀 판매 부수가 필요하면 또 형님께 또 추천사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쁘신 분 오셨으니까 좀 소중한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너무 복잡하고 특히 이 거시경제나 이쪽 특히 미국과의 경제 또 한국 경제도 그렇고 부동산 분야를 제외하고는 너무 정신이 없어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후로 해서 상황이 어떻게 됐다가 잘 모르겠고 갑자기 엔비디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또 금값이 또 올라가고 또 환율은 또 계속 높은 것 같고 아무튼 이 모든 분야의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차근차근 질문 들어보도록 할 예정이고요. 워낙 박학다식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지금 투자 자문 회사 또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니까 지금 이제 많은 또 상담하시는 내용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렇죠. 개인 베이스로 해서 최근에 일단 가벼운 질문부터 좀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가장 큰 고민이 뭐예요? 집 살까 말까. 그것도 형님한테 물어볼까? 교수님한테? 아니 근데 이렇게 질문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어떤 질문들 합니까? 내가 이제 매덕이 있는데 이걸 계속 더 굴릴까 아니면 그냥 집을 살까 고민하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죠. 근데 이제 그거는 좀 잘못된 질문인 게 저희는 운용을 해주면 되는데 우리한테 오면은 당연히 집 사지 마세요라는 대답을 원하시고 온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저는 집도 사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라고 답을 해서 고객님들을 놀라게 하죠. 배부르구나. 우리 투자금 유치해야지. 근데 이제 좀 여력 있으신 분들은 저는 서울 부동산 특히 강남 쪽에 파킹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좋은 타이밍 아닌가. 아니 반포만 날아갔지. 사실 다른 데는 좀 못 달렸기 때문에 또 반포라는 게 결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 지정 제외된 거의 혜택을 좀 보고 거기가 또 신축밭이 됐으니까. 그렇죠. 되게 그런 것 때문에 잘 나간 건 인정하지만 다른 데가 키를 결국 맞추지 않겠냐. 저는 좀 그렇게 보는 쪽이어가지고 그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이제 그 다음으로 고민이 많으신 게 지금 이렇게 그 미국 주식 올랐는데 저거 따라 사도 되냐. 이 질문도 되게 많이들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엔비디아 많이 올랐으니까 엔비디아 따라 샀는데 갑자기 또 이제 누가 한마디 하는 바람에 쭉 빠지고. 하루에 17% 빠지는 건 저도 놀랐어요. 아니 그렇게 빠질 수가 있나? 그리고 우리 또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테슬라 이게 올라가는 건지 내려가는 건지 헷갈리고 막. 테슬라는 저는 안 좋게 보고. 안 좋게 보고. 왜냐하면 BYD가 너무 무서워서. 저희 집 앞에 대리점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 오스트리아 빈에서 한번 타봤어요. 어때요? 좋죠. 테슬라보다 나아요?
아니 테슬라보다 못하죠. 그 값이 차이가 있는데. 아니 자본주의는 가격만큼 차이 나야 돼요. 그렇죠, 그게 그렇죠. 맞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야기했던 건 디자인이 있더라고요. 예. 거기는 C거를 못 받고 그 제일 싼 모델은 못 받고 그쵸, 알통가 뭔가 하는 무슨 3 뭐 이런 거랑 SUV 타봤는데 좋던데요. 아 역시. 그래서 유럽에 많이 이제 진출을 했길래 그때 그냥 지나가다가 있길래 이거 타도 되냐 뭐 물어봤더니 아 좋아하더라고요. 엄청 좋아하면서 뭐 당장 알아보던데 한국 사람이냐 뭐 그래가지고 한국에도 들어간다. 아,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엄청나게 좋은데 그 가격을 보고서 진짜 제가 놀랐거든요. 얼마 정도예요? 그 유럽 가격이 4천을 안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보조금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진짜 좋은데 차가 커요. 그럼 한국 차보다도 훨씬 싼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우리나라는 그건 잘하잖아요. 그 당장 이번에 저는 이제 저기 기아차를 기아차? 이뻐하는데 거기 이제 3 그거 3. 예 그런 거는 굉장히 차가 잘 나온 것 같아가지고 저는 해볼 만하다. 다만 이제 옛날처럼 테슬라가 그 브랜드로서의 이미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 우리가 명품을 사러 가면 에르샤는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고 그쵸. 걔네가 주변에 있는 비슷한 품질의 제품 같은 거보다 100만 원, 200만 원 아니라 1000만 원 비싸도 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가 아우라이고 그걸 이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기업들이 고생하고 뭐 애플 그러면 사과 모양 보는 순간 일단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테슬라에게 생길 수 있는가? 근데 지금 저렇게 정치물을 묻히면 아니, 저는 좀 되게 부정적으로 보죠. 그래서 테슬라보다는 스페이스X가 더 좋은 회사라고 보는. 그래서 그 테슬라의 주가에는 스페이스X에 대한 어떤 못 사니까 그 스페이스X를 아직 장외라 못 사니까 테슬라를 좋아하는 거지.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좀 많이 이제 상대적 경쟁력은 많이 약화됐다. 특히 BYD가 저렇게 치고 나오면 전 세계 수많은 전기차 회사들 만드는 회사들은 이제 초긴장 상태고 이제 죽자고 노력해야죠. BYD는 상장되는 회사예요? 예, 저기 그 홍콩에 있습니다. 홍콩에 살 수 있고 우리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 테크 뭐 이런 거 인데 그 ETF 사면 다 살 수 있는 거고요. 아무튼 저희가 이제 이 회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던 건 2023년에 그 우리나라에 그 2차 전지 붐이 불어서 그때 이제 제가 모 채널에 나갔는데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이 더 커질 수 있지 않냐라는 질문을 어떤 패널이 주시는 걸 보고서 기절을 했거든요, 제가. 그래요? 예,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랬는데 이 사람 진심이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아는 그분인가요 혹시? 모르죠, 뭐. 그래서 이익이라도 내고 그런 이야기 하라는 식으로 저는 넘어갔는데 그럼 작년에 적자를 간신히 메운 좀 PER이 100배가 넘었죠. 예, 그리고 뭐 올해도 적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 하면 CATL 때문이잖아요. 예, 중국에 있는 CATL 주가를 봤는데 너무 싼 거예요. 오히려 빠졌더라고요. 그리고 BYD 주가도 되게 싸고 그래서 그때 알았죠.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주식을 살 바에야 좀 여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저는 이제 블룸버그 회사에 있으니까 블룸버그 가지고서 이제 계속 데이터 공부해 보니까 점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중국 주식은 저가 매수해 볼 만하다. 특히 항생테크는 좀 좋게 본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그런 그 공부해 보면 해볼수록 중국 전기차랑 2차 전지 회사들이 무섭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뭐 중국이 이긴다 진다라는 말씀을 하려는 게 아니라 피바다가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건 누가 이긴다가 아니고 피바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저가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수익이 당장은 나기가 어렵지 않겠냐. 다만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래도 미국의 공장도 있고 하니까 유럽의 공장도 있어서 중국 차에 대한 관세 부과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방어를 할 수 있고 이미 중국 시장에서는 다 밀려났지만 근데 테슬라가 중국에서 차를 팔 수 있겠냐 이제 이런 걱정이 그때 되게 많이 들었던 거죠. 물론 제가 틀렸죠. 작년 테슬라가 트럼프 당선된다고 그렇게 주가 오를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묻는 건 주가의 방향을 물으면 안 되고 사업의 방향, 산업의 방향을 봤을 때는 와 여기 경쟁이 치열해지겠구나. 그렇게 보는 거죠. 모의하다가 테슬라 이야기로 이렇게 왔네요. 또. 그렇죠. BYD다가 좀 자동차. BYD.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럼 우리도 그 주식 하시는 분들은 중국 주식이나 뭐 ETF나 이런 것들을 좀
포트폴리오 내 혹은 관심 종목 안에 넣어놓는 건 다 당연히 기본인 거죠. 예, 저희 프리즘 투자 전문 같은 경우는 그 한국 주식만큼 거의 중국 주식 가지고 있어요. 아, 왜냐하면 사실 중국이 한국보다 더 저평가됐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중국 주식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번에 LG CNS 상장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큰 회사가 빠지는 건 처음 본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나라는 좀 뭐랄까요, 이제 주식 시장의 공급이 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주 중시 경영이 아닌 주주 테러 경영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주주 멸시 경영. 네, 이 정도로 하는 나라라. 네. 한국은 되게 쌀 때만 좀 접근을 해야 되는 나라고. 차라리 저기 중국은 공산당이 하는 나라니까 정부 마음이잖아요. 한번 네. 주가 올리고 싶으면.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번 긁어볼 만한 복권이다. 네, 그렇게 보는 쪽이죠. 너무 재밌는 분석이었던 것 같고 그 좀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또 중국 주식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를 그냥 명확히 알겠네요. 그러니까 싸다. 싸다. 앤드 그러니까. 중국 정부 마음이다. 네.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종목들도 딱 대표적인 게 다 전 세계 1등들 하는. 예, BYD가 그렇죠. 세계 1등이고 CATL도 세계 1등이니까 그러니까요. 압도적인 예. 1등들이니까 이거는 예. 뭐 괜찮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중국을 좋아한다 싫어한다를 그 이야기 안 하실 게 그렇죠. 예, 저는 뭐 그거야 중국 뭐. 굉장히 싫어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니 저는 혐오해요.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들 특히 그 2019년 홍콩 민주화 시위부터 시작해서 국가보안법부터 시작해서 신장 위구르에 대한 행동들을 보고 있으면 이 나라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다 잘못됐고 틀렸구나라고 생각하지만 네. 투자는 또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즘 이제 무역 전쟁, 뭐 경제 경쟁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제 지금 트럼프는 또 관세를 올리기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며칠 전에는 중국 관세를 올렸고, 아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들이 지금 한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제 좀 중국 좀 이 주식이라든지 경제가 좀 안 좋아지지 않겠느냐라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그래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번에 뭐 딥시크 보면 알겠지만 딥시크. 그 나라가 왜 이렇게 경계를 받게 됐냐 하면 결국 너무 잘해서지. 그죠? 예, 그러니까 경쟁력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경제 정책을 엉망으로 써서 문제는 거지. 각 기업단의 경쟁력은 그래도 있는 회사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 경쟁력 있는 회사들을 골라서 하거나 그게 어려우니까 네. 항생테크나 뭐 상해 CSI 300 같은 걸 저는 그냥 추천하는 거죠. 제가 개별 종목을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CSI 300. 이게 중국 주식이구나. 예, 그렇습니다. 네, CSI 300이라고 써놨길래 우리 PD가 이게 뭔가 했더니 중국 주식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런 거네요. 지수펀드 그런 거였었구나. 예. 그리고 보니까 뭐 미국 국채 선물, 한국 국채도 추천하셨던 적이 있으셨어요? 한국 국채는 작년에 추천했고요. 근데 이제 수익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네네. 이제는 미국 국채. 미국 국채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일반인 분들 특히 채권 투자를 하시지 않은 분들은 좀 이제 헷갈린 게 채권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금리가 생각보다 수익이 낮잖아요. 네, 낮죠. 근데 그걸로 수익을 좀 불만족하실 텐데 그것들을 투자하게 되면 어떻게 저희가 수익을 예상하고 그런 일단 것들 채권 추정될까요? 금리가 내리면 가격이 오르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2021년부터 2023년 사이에 미국의 그 TLT라고요. 네. 그 장기채에 투자하는 ETF 같은 경우는 하락률이 50%가 넘었거든요. 50%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네. 그 채권에 투자하면 가격 상승이 상당합니다. 그러네요. 또는 하락도 상당하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네. 50% 폭락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더 좋아하죠 저는. 어우, 야, 땡큐다. 싸잖아요. 네. 어차피 그거는 또 만기가 있고. 아니 뭐 그 가격 하락이 더 크니까 이제 그쵸. 그런 위로가 안 되지만 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미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되게 심하니까 네. 그리고 미 연준이 금리 인하는커녕 인상 안 하면 지금 다행인 그런 상황이라서 네. 채권 금리가 되게 높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높은 채권 금리 그러니까 미국 국채 금리 한 5% 가면 미국 경제가 버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죠.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고금리에 경제가 버틸 수 있겠는가? 그러면 경제가 못 버티면 결국은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는 채권이 인기가 하늘을 찌를 테니까. 야,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이제 좀 이게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 알고 계시면은
그러니까 리밸런싱, 자산 리밸런싱이 정말 그런 것도 편하고 편하죠. 그러네요. 그래서 5%를 지난해 연말에 잠깐 갈라 그러다가 조금 떨어졌다 지금 다시 오르고 있어서 좋은 투자 타이밍이 올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이미 샀고요. 살 때 좀 카톡 한 번씩만 보내주세요. 그게 저는 그런 분들이 많겠지만. 예, 저는 이제 작년에 그 방송에서 다 했지만 그쵸, 예. 작년 그 12월 초에 그 저기 계엄 터진 날 주식 샀거든요. 그런 날 엄청 제가 만세 부르면서 사거든요. 왜냐하면 뭐 2,400, 300 깨지고 막 그러면 네. 너무 행복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주주 테러 경영을 할지 모르지만 싸면 그래도 또 매력 있는 나라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싫어하는 모 그룹 주식들 이런 건 안 사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인덱스는 뭐 사볼 만한 그런 가격이 되면 사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제 지금은 한국 주식은 벌써 뭐 2,500 넘었잖아요. 5,600 근처까지 와 있는 상황이라서 한국 주식도 이제 좋지만 또 이제 저는 약간 미국 국채도 또 매력 있지 않냐 뭐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너무 명쾌한 설명, 쉬운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책을 내신 것 중에 환율의 미래였었나? 네, 맞습니다. 2016년. 네. 그 책도 정말 저도 좀 환율 전혀 몰랐다가 그 책 보면서 환율을 배웠는데 거의 환율의 거의 모든 것에 대한 책이었었는데 그러니까 궁금한 게 제가 그러니까 그때는 막 1,100원, 1,200원대였다가 어느 순간부터 1,300원 넘어갔고 지금 1,400원 이제 전후하고 있는 1,400원대인데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적정한 거고 어느 정도 되면 나쁜 거고 어느 정도 되면 좋은 겁니까? 네, 정확한 기준이 있나요? 그게? 없죠. 그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기준을 모르겠어서. 예,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면 돼요, 저희가? 실제로 뭐 어떤 분들이 이제 환율 뭐 이런 신호 나면 달러를 사고 팔고 뭐 그런 책들도 나오고 한 거 알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되게 제가 환율의 미래 2016년 그 책 쓴 게 잘 돼가지고 그 뒤로 환율 책도 많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그런 책들을 보면서 제가 좀 속상했던 게 외환 시장에 대해서 방향을 마치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예, 그 제가 이제 그 책에서 설명하고 싶었던 건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환상. 뭐 우리나라 경상 적자가 나면 환율이 오른다라든가, 경상 흑자가 나면 뭐 환율 내려간다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이렇게 공식처럼 무슨 그렇게 만드는 거고. 예,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저는 혹하거든요. 그런 이야기 들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나라 경상 흑자가 1,000억 불인데 네. 환율 폭등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또 이런 걸 주의해라라고 쓴 책이지 이거대로 투자하면 돈 벌어요라는 건 아니고 그 책의 결론이 뭐냐면 결국 만일을 대비해서 달러를 좀 보유해라라는 게 결론이었는데 어떻게 이거 달러 베팅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올라가면 뭐 팔고 예, 내려가면 사고 뭐 지금 이런 뭐 식으로 막 단타. 그런 분들은 지금 망했죠. 뭐 왜냐면 1,300원 넘을 때 달러 다 팔았을 테니까 지금 뭐 1,500원 근처까지 올 때 네. 과연 뭐 어떻게 봐야 되냐에 대해서 답을 전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외환 시장이라는 건 결국은 다른 나라와의 상대 평가인데 그걸 자꾸 우리나라 내부 요인에 있는 지표로 봐봐야 뭔 소용이 있냐는 거죠. 그렇죠. 미국 경제가 아까 금리 5%를 도달할 정도로 경기가 과열이고 인플레이션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보다 금리가 2% 더 높은데 그럼 달러 강세인 거지. 뭐 우리나라 내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 외환시장 잘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 환율이 오른 건 뭐 우리나라 내부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건 한 10% 정도. 나머지 90%의 요인은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던 걸 중단하고 다시 인상하려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 벌벌 떠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저 때문에 달러로 수익 받다는 분이 있다. 기분 좋은데. 그러면 나누님을요 밥을 한번 사세요. 밥을 한번. 프리즘 투자자문 방문하셔갖고 예 밥을 한번 사십시오. 예, 아주 깨끗한 사무실을 구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빠숑님 찾아오셔가지고 좋았습니다. 아니, 제가 이제 워낙 그 능을 좋아하는데 선정릉 바로 옆에 있어서. 예, 강남구의 허파잖아 허파. 예, 좀 저희 사무실에서 딱 일어서면 선정릉이 보입니다. 예. 앉으면 안 보여요. 그래서 쌉니다. 그래서 저는 선정릉 옆에 되게 좋아해서 자주 놀러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미국이 지금 5%잖아요. 금리 5% 가까이 되죠. 예, 5%인데 내려간다고 하면 우리나라도 내리나요? 뭐 그렇게 좀 그럼 또 봐야 되나요? 금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그건 뭐 이제 미국이 내리면 좀 내리기 편한데 꼭 그거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렇죠. 정해지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예. 이제 우리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내부 문제를 더 중시하는 거고 네. 미 연준은 또 미국 내부 문제를 중시하는 거라서 이게
어느 쪽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아무래도 우리도 금리를 인상하는 게 마음 편하긴 한데 꼭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금리를 바로 인상하고 말고 그런 법칙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제가 이야기하자면 가능성은 좀 있죠. 미국이 금리를 만약 인하하거나 미국 금리가 떨어지면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금리나 또 한국의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거시 경제를 두루두루 알고 있으면은 이렇게 좀 뭐 작은 전망이나 예측을 좀 할 수 있는 도전도 해볼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으로도 좀 홍초은옥 박사님, 대표님 콘텐츠 좀 많이 좀 봐주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네. 제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보다 월등히 큰 채널이긴 하지만 훌륭하십니다, 진짜. 지금 그러면은 이제 프리즘 투자자분에서 제안하는 그 포트폴리오에는 제가 궁금한 게 국내 주식이랑 미국 주식이랑 비율이 어디가 더 많아요? 미국이 훨씬 많죠. 훨씬 많아요. 비율을 때문에 대충 2에 3대 1? 3대 1? 네. 미국이 3, 한국이 1. 그럼 한국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게 좀 그렇죠. 국민연금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국민연금이 실제로. 예, 국민연금의 전체 포트폴리오 보면 해외 주식이 35%, 한국 주식이 11%. 11%밖에 안 돼요? 네, 그럼요.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그러면? 뭐 해외 주식 35% 해서 이 둘이 합쳐서 거의 한 대충 한 50% 가까이 되고 나머지 채권 그리고 대체 자산,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커머디티, 사모펀드 이런 데 투자하고 있죠. 야, 3배를 더 하는구나. 사실 한국 주식 비중을 더 줄여야죠. 더 줄여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한국 주식은 그렇게 죄송합니다만 투자할 가치가 그렇게 없는 나라니까. 저평가됐다는 분이 많은데 그냥 저평가가 저평가는 맞는데 그냥 저평가는 맞는데 예. 우리보다 더 저평가된 나라 아까 중국이라고 있다고 그랬고 또 그러네. 시가총액 기준으로 해서 한국 주식이 전 세계 시가총액 비중이 한 2%가 안 되는데 10%를 들고 있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봐도 한국이 이렇게 매력적인 시장은 아니 그냥 삼성전자 보고 투자하는 거지 뭐 SK 하이닉스랑. 근데 삼성전자가 좀 최근에 별로 안 좋았잖아요. 여러 가지 뭐. 근데 그게 뭐 문제가 있어요. 그 SK 하이닉스 사면 되지. 그러니까 예. 어떤 개인 회사, 개별적인 회사가 망해서 그 회사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망한다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삼성전자가 어려워진 거에 최대 이익을 SK 하이닉스가 보는데 왜 나라가 망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걸 좀 설명해 달라 나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단정적인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제가 먹고 살죠. 그분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그래도 아직도 이코노미스트 생활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일단 경력이 많으시고 그냥 또 이게 굴곡이 되게 많았잖아요. 사건들이 30년 넘게 하셨으니까 3번이나 잘렸는데요. 네. 뭐 그런 굴곡 말고 왜? 대한민국 경제의 굴곡 말씀하시. 그러니까 그 3번이 다 나라가 어려울 때였어요. 그 외환위기 때 한번 그리고 저 2000년대 중반에 거기 한번 잘리고 그 다음에 저 2018년 트럼프 때문에 잘리고 이렇게 3번이나 잘린 사람이잖아요. 그때가 다 우리나라 경제 굴곡이 있을 때지 뭐.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또 원래 학부가 사학 전공이셔가지고 예, 역사학과 출신. 예, 그래서 이제 돈의 역사라는 책으로 일단 초대박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실제로 본인의 경험도 좀 역사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국 그렇죠. 경제 어떻게 보면은 제일 하이라이트에 지금 활동하셨던 거잖아요. 지금도 하고 계시고. 운이 좋았죠. 우리 경제가 97년 외환위기 때 그때를 바닥으로 해서 우리 경제가 이렇게 잘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수출이 2000년 초반에 비해서 7배 늘었거든요. 수출액이. 네네. 그리고 주가도 7배 올랐잖아요. 한때. 그렇죠. 이제 지금은 2,400이니까 안 되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가 엄청나게 잘하는 경제.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더 잘하는 걸 찾아봐라고 하면 미국하고 중국 말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경제 퍼포먼스가 더 좋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만큼 혁신 기업이 많은 나라가 미국, 중국 빼고 네. 어디 있냐고요? 인구 5천만짜리가. 그래서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뭐 저기 영국? 폴란드? 독일? 프랑스? 해봐요. 그러니까 유럽 일본? 일본보다 우리가 그게 더 많아요. GDP가 더 많잖아. 그쪽 뭐야? 그 1인당 GDP도 많을 뿐만 아니라 그 혁신 기업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학생 때나 사회 초년생 때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은 진짜 넘사벽이었던 나라고. 가서 이제 뭐 쇼핑하기 좋은 나라 됐죠. 예, 독일 같은 경우도 완전히 선망인데 둘 다 요새 좀 힘든 거 맞죠? 둘 다 옛날보다는. 거기는 독일은 이제 지금 거의 제로 성장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장률이 0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뭐 스페인이 훨씬 더 선정 많이 하고 포르투갈이 더 성장을 더 많이 하고. 거기가 이제 뭐 GDP가 3분의 2 토막 났다가 이제 회복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유럽 재정액이 2010년 때 GDP를 회복한 나라가 많지 않아요. 거기. 2010년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15년.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겪었으니까 사실은 네. 지금 거의 잃어버린 20년을 향해서 유럽이 가고 있죠. 그러면 그들 나라에 비해서는 한국이 그래도 좀 진짜 선방 많이 한 거네요. 아니 아까 어렵다고 이야기했잖아요. 2000년에 비해서 수출이 7배 늘었다고. 야. 그런 나라를 네. 뭐 망한다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뭐 우리나라가 환율이 오르는 거 보면 나라 망한다 이런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신 걸 보면서 제가 그래서 이제 먹고 살죠. 덕분에 그런 분들 덕분에 먹고 살고 있습니다. 네. 고맙죠. 뭐 맨날 망한다는 사람들 많잖아요. 맞아요. 네. 네, 부동산도 그래요. 그냥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50년대 레파토리거든요. 네, 너무 고마워요. 그분들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전문가 행세 못 하잖아요. 맞아요. 예, 아유, 아무튼 대표님 덕분에 저도 자긍심을 갖고 한번 살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제 좀 프리즘 투자 자문을 운영하고 계시니까 이제 어쩌면 이제 개인들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재테크를 해야 되고, 그렇죠. 또 최근엔 또 이제 베이비 부모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은퇴를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이제 지금까지 모아온 것들, 이제 뭐 직장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시고 시기 어려우신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그것들을 좀 잘 운영하기를 바라는데, 일단 개인 투자자 베이스에서 좀 어떻게 좀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하면 좋겠다고 제안하세요? 4개만 좀. 4개? 4개 어떤 거요? 네, 좀 아까 가르쳐드렸던 회사들이 이제 다 나오는데. 일단 4분의 1은 미국 주식. 미국 주식. 4분의 1은 한국 주식. 한국 주식. 4분의 1은 미국 채권. 채권. 4분의 1은 금. 금? 네, 골드. 금. 저 뭐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코인 하면 안 돼요? 비트코인. 네, 코인 해도 되는데 이제 저희는 그 금융 회사들은 안 되죠. 미국에 한국은. 상장돼 있는 ETF 코인 이런 못 하게 돼 있어서 뭐 코인 하시고 싶으면 금의 일부를. 근데 개인들이 코인으로 해도. 코인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반대하진 않으세요? 아니 뭐 자기 마음이죠.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도 그냥 전문가로서 30 몇 년 동안 전문가로서 비트코인 예. 그럼 코인을 넣을 거면 그 비중은 적게 해야 돼요. 비중은 적게. 왜냐하면 코인이 미국 주식 변동성의 10배. 이게 생각이. 예, 그러니까 2% 넣으면 사실 20% 넣은 효과가 생겨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거기에 다 우리가 휘둘려요. 네네.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그러네요. 비중을 최대한 좀 적게. 저는 1~2% 정도가 최대 아니냐. 아이고 좋은. 사실 개인적으로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코인, 비트코인만 아니면 다른 코인도? 저는 그냥 미국에 ETF 선물하고 있어서 ETF 그거밖에 선물. 없어서. 오케이. ETF. 개인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이제 네 개를 넣으셨단 말이에요. 미국 주식, 한국 주식, 채권, 금인데 일단 좀 금부터. 금은 이게 그 뭡니까? 실제 금 말고 그냥 투자하는 금만. KRX 금현물. 그렇죠. KTX 금현물. 예. 그 KRX라고 한국 거래소에서 금을 투자하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상품인데 수수료가 되게 싸요. 그래서 금 투자의 최대 리스크가 그 수수료 때문이고 부가가치세 붙는데 이거는 없어요. 그 나라에서 이제 해주는 상품이니까 금 투자하라고 만들어준 상품이니까 최근에 꼭 이걸 하시고요.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그냥 저는 좀 팔고 있습니다. 팔고 있다. 왜냐하면 4분의 1씩 투자를 하는데 걔가 이제 25% 투자해 놓은 게 30% 넘어서면 와우. 한 5% 팔아야죠. 이게 또 이렇게 밸런스가 하시는 거구나. 예, 밸런스를 맞춰. 많이 올라간 거는 팔아버리고. 이게 너무 한쪽으로만 가면 이제 우리나라 정치처럼 되잖아요. 저는 요새 정치 이야기 안 해요. 그래서 네, 저도 안 하려고. 예, 왜냐하면 저희 그 87학번 단톡방이 있는데 제가 87학번인데요. 87학번 단톡방 저희 과가 한 60명밖에 안 되는 작은 과인데 그렇죠. 사학과 문과. 와, 둘이 지금 사학과는 더 하겠다. 예, 그러니까 미치겠어요. 그 요새 그 카카오톡에 조용한 단톡방이라고 숨기는 기능이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예, 그 알람 안 오게 만드는 그 앞에 안 뜨게 만드는. 네네. 차마 거기 나가지는 못하고 왜냐면 경조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거기서 매일 싸우고 있어요. 야, 정말 55, 56 먹은 할매 아재들이 거기서 머리 찌르고 싸우고 있는 거 보면 뭐 맨날 뭐 이상한 사진 올라오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정치에 너무 과열인데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네. 자산 배분이라도 밸런스 있게 하자. 명언이십니다. 자산 배분이라도 밸런스 있게 하자. 금 얘기 들었고요. 채권입니다. 채권은 어떻게 투자해야 돼요? 채권은 미국채 선물 ETF. 미국채 선물 ETF. 이것도 상품이 여러 가지 있나요, 혹시? 예, 있죠. 뭐 타이거, 코덱스, 뭐 키움, 뭐 에이스 등등 다 있는데 그 중에 수수료 싸고 시가총액 큰 거 사면 됩니다. 시가총액 크고 수수료 싼 거만 사면 된다. 예. 네네. 요새 알겠습니다. 그 타이거랑
타이거가 미래에셋 그런 거죠. 예, 그리고 코덱스가 삼성, 에이스가 한투, 키움은 키움, 라이즈가 KB. 뭐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요새 수수료 인하 경쟁하고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화이팅. 알겠습니다. 미국 채권, 네. 한국 채권은 작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그리고 한국 주식은 뭐 코덱스 200, 타이거 200 이런 거 사면 되고. 이것도 ETF로 사는 ETF로 사고. ETF를 좀 잘 고르는 요령이 있나요? 어떤 거요? 두 가지만 보면 되죠. 어떤 거? 첫 번째 수수료. 수수료 싼 거. 그리고 두 번째 하루 거래량 많은 거. 하도 거래량 많은 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기 우리 3,000세대짜리 아파트랑 300세대짜리 나홀로 아파트랑 어느 게 좋아요? 부동산이랑 똑같구나. 똑같아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호가 잡으면서 사야 되고 호가 다 밀리면서 팔아야 되고 막 그러니까. 예, 수수료가 낮고 거래량이 많은 거. 그렇죠. 아주 명쾌합니다. 너무 야, 이게 편해요. 진짜 투자의 달인이 되시니까 부동산이나 뭐 채권이나 주식이나 다 너무나 드시니까 비유. 너무 똑같다. 비유. 그러네요. 그다음에 아까 미국 주식은 아까 알려주신 그런 종목들. 예. 뭐 아까 했잖아요. S&P 500 해도 되고 또 저기 나스닥 100 해도 되고. 나스닥 100 해도 되고. 우리나라에 다 상장돼 있으니까. 그렇죠. 코덱스, 뭐 타이거, 에이스, 키움 다 있어요. 그렇게 투자를 하면 되고요. 이제 조금 더 나는 그래도 조금 더 분산하고 싶어요 하는 분들은 이제 투자 5분법. 투자 5분 뭐예요? 여기다가 이제 그 중국 주식 넣어. 중국 주식. 아까 네, 그래서 뭐 얘기했던, 아까 한국 주식 25%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한국 주식 뭐 15%, 네. 중국 주식 10%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런 식으로 약간의 변형은 가능한데 뭐 거의 차이는 없어요 성과에. 근데 종목을 하나씩 넣으면 넣을수록 수익이 더 안정적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더 성과가 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연 목표 수익률 8%를 더 내는 건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해보니까. 네. 근데 뭐가 가능하냐면 덜 깨먹는 게 가능해요. 덜 깨먹는. 그럼 덜 깨먹으면 벌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부동산도 그렇잖아요. 네. 불황에 팔 수 있는 집이 못 파는 집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이 포트폴리오도 불황에 덜 깨먹는 포트폴리오가 있고 그렇죠. 불황에 많이 깨먹는 포트폴리오가 있거든요. 그리고 근데 지난 다음 수익은 똑같아. 그럼 누가 좋아요? 안 그렇죠. 깨먹는 게 게 낫잖아요. 그럼요. 예. 바로 그렇죠. 우리가 로얄층 로얄동사라고 그러는 게 불황에 팔 수 있잖아요. 그런 집들은. 그러네. 그런 것처럼 유동성이라는 그 매력이 굉장히 큰 것처럼 포트폴리오도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는 유동성이 좋다. 불황에도 덜 깨먹으니까. 그러네요. 이제 스탠스님 말씀처럼 명쾌하네요, 명쾌하네. 예, 그래서 개인별 투자자 맞춤 전략 이거는 뭐 실제 직장을 다니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너무 유용할 것 같고 실제 은퇴를 하시는 분들도 유용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월급이 나오는데 은퇴하신 분들도 상당히나 잘 많이 오죠. 네. 그분들은 현찰을 어떻게 써야 돼요? 그러면 이제 투자 6분법. 그 6분법은 뭐예요? 여기다가 이제 뭘 넣냐면 미국의 그 하일드 채권. 하일드 채권. 예, HYG.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상장이 안 돼 있으니까 해외 거를 사야 되니까 너무 편해. 광고를 하기 쉽잖아. 네. 찍히면 안 되잖아. 그렇죠. 다 우리는 다 쓰는데 어디 뭐 우리는 왜 광고 안 해요? 그러면 잘못했어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어디라고는 이야기 안 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해외 ETF는 뭐 그 사람들 우리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VNQ라고 해서 벵가드사에서 만든 제일 큰 거잖아요. 뭐 그 리츠 이런 것도 괜찮고 또는 하일드 HYG 같은 것도 괜찮고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HYG는 이제 그거 부실 채권 더블 B 등급 예, 채권에 투자하는데 이것도 괜찮고요. 수익이 아주 짱이고요. 그다음에 배당 이렇게 주는 거. 예, 그리고 VNQ는 리츠. 근데 둘 다 이제 고배당 상품이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이쪽으로. 그래서 이제 아까 했던데 투자 4분법이 6분법이 되는 거죠. 그럼 16.5%. 그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똑같아요.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미국 국채, 금까지는 똑같고 네. 그다음에 VNQ. 네. 그 아까 미국의 리츠, 그다음에 HYG. 미국의 하일드 채권.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떤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냐면 3분의 1은 안전자산. 미국 국채와 금. 그렇죠. 3분의 1은 위험자산. 주식,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 그리고 3분의 1은 인컴 게인. 이렇게 짜면서 그 인출하시면 되죠. 아유, 진짜 명확하네요. 되게 좋아요. 이 포트폴리오도. 근데 이 포트폴리오는 이제 해외 ETF를 제가 추천했는데 왜 그랬냐면 이제 절세 계좌에서 이제 받으실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앞에 했던 것들은 다 그 절세 계좌에서 운용을 하실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제가 가르쳐 드린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ISA나 뭐 그
IRP나 IRP. 또는 뭐 연금저축펀드는 네. 해외 ETF를 못 사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 상장된 ETF만 살 수 있으니까. 네네. 제가 그래서 그거는 4개. 그다음에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은 이제 해외 그런 건 뭐 상관없잖아요. 네. 어차피 뭐 절세 계좌 그런 게 의미가 없잖아요. 이제는. 왜냐하면 근로소득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아까 이야기했던 투자 6분법이 좋죠. 그러니까 그렇게 은퇴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로 배당을 받으면 또 소득세를 또 따로 내야 돼요. 내긴 내지만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이자 들어오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리고 배당 들어오는 게. 아이고, 지난주에 그 법이 바뀌어갖고 뭐 ETF 해외 ETF 계좌 그거 무슨 얘기예요, 그거?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이제 옛날에는 해외에서 이제 미국 그 배당 소득세가 15%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100만 원 벌면 15만 원 내고 한국에 들어오면 야, 너 거기서 세금 냈으니까 냈으니까? 우리가 국세청에서 돌려줄게 하고 환급을 해주고 나중에 이제 인출할 때 세금을 받았거든요. 그게 이제 과거제도. 과거제도인데. 근데 이제 이번에는 야,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해. 그냥 미국에서 세금 내고 왔으면 땡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좋아진 거예요? 아니요, 나빠졌죠. 왜냐하면 그때는 15%를 환급받은 걸로 잘 굴려서 나중에 팔 때는 나이 들어 팔고 뭐 절세계좌로 팔면 세금을 안 냈다가 이월했던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다 칼같이 내고 들어와야 내고 들어와야 되니까. 손해가 좀 있죠. 그 얘기구나. 예, 그래서 아주 난리가 났다고 그래서 그 예, 얘기가. 아주 우리 정부님께서 편의적으로 하셨죠. 귀찮아 뭘 이걸 해. 네, 그래서 뭐 제가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리밸런싱은 필수다 이제. 그러네요. 왜냐하면 배당이 들어온 거를 뭐 재투자하고 하는 과정에서 되게 불편함들을 다 해결해주고 그랬었는 게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 떼야 되니까 그거라도 어떻게든 잘 리밸런싱해서 재투자하고 현금으로 들고 있으면 안 되니까 바로 배당 들어오는 걸 다시 재투자하는 그러니까 적극적인 그런 투자가 더 필요해졌죠. 또 뭐든지 그냥 이렇게 알기 쉽게 쏙쏙 설명해 주니까 그냥 아니요. 한 번에 다 이해가 돼. 저희도 특집으로 이걸 해가지고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 대표님 책 중에 또 좋아하는 책이 그 인구와 투자의 미래. 야, 이것도 저기 뭡니까 재출간되는 거 그렇게 또 나왔잖아요. 예, 개정판을 냈습니다. 영광이죠. 예, 그래서 이제 출판한 사람 입장에서 개정판 내게 되면 진짜 기분 좋죠. 예, 그래서 또 그 책을 또 다시 봤는데 아무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한국 같은 경우 지금 인구가 줄잖아요. 많이 줄 거예요. 예. 그러면은 미래가 나빠지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나빠지죠. 어떻게 나빠집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딱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경제는 이제 마이너스 성장할 수도 있다. 대신 1인당 소득은 증가한다. 경제는 이걸 구분해서 봐야 된다. 예, 전체 경제는 마이너스가 되겠지만 1인당 국민 소득은 증가한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만큼 혁신 기업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중국 말고는 없다니까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미국, 중국을 제외하고 한국만큼 그 혁신 기업이 많은 바이오도 잘하죠. 거기다가 요새 식료품 이런 것도 엄청 삼양라면 이런 거 대박 났죠. 네. 그리고 K 푸드뿐만 아니라 K 뷰티 난리도 아니죠 지금. 그렇죠. 예, 거기에 또 K 컬처. 요새 뭐 좀 그렇습니다만 블랙핑크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요. 전 세계 어디 가도. 지금 뭐 구독자 수가 1등이잖아요. 전 세계 1등인데. 여기에 뭐 반도체도 잘하지, 자동차도 잘하지, 조선은 또 세계 최강이지. 그렇죠. 철강도 뭐 웬만하면 그래도 5등 안에 들지.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없거든요. 그러니 인구는 감소하지만 나라의 경쟁력이 감퇴될 가능성은 없잖아요. 네네. 그러면 1인당 소득이 늘죠. 그러니까 인구는 주는데 1인당 소득이 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아주 비유 하나 해볼게요. 네네.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영국을 가는데 책 쓰러 갔어요. 네. 영국을 가는데 제 옆자리에 운동 선수들이 앉았어요. 그 이제 축구 연수하러 가는. 옛날 이야기죠. 한 6년 됐어요. 너무 키 크고 덩치 큰 친구들을 이코노미에 앉혀놨으니 그 친구 죽으려고 그러죠. 아마 중학생들이나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벌써 180 정도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끼어가 죽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돈의 역사가 대박이 났어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여행을 다니면서는 비즈니스를 타거든요. 왜냐하면 돈 번 이유가 뭔데 나 가서 열심히 그 책을 쓰기 위해서는 가서 재빨리 책을 쓰기 위해서는 편하게 가야 돼. 편하게 가야지. 자,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딱 하면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는데 좀 지나니까 비즈니스도 마음에 안 들어지는 날이 오겠죠. 그럼 퍼스트 클래스, 프리스티지 가겠죠. 자,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 이해 가세요? 우리가 돈이 없을 때는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참아요. 그러나 돈이 좀 생기고 소득이 늘어나고 미래 소득 전망이 늘어나고 체험을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비즈니스를 타고 나면 못 내려가죠.
그게 바로 1인당 소득의 증가가 가져오는 효과예요. 우리의 소비력은 소득이 느는 한 끝이 없어요. 그렇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경제를 자꾸 도덕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러면 백날 해봐도 답이 안 나오는 거고요. 답이 안 나오죠. 네. 아니 도대체 저기 원벨리 평당 2억이 말이 돼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그 사는 분들한테 물어야지. 자꾸 왜 당신이 도덕적으로 그들을 판단하냐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원벨리 산 사람은 평당 2억을 주면서도 그 가치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사는 건데 왜 남이 평가를 하냐고요. 그렇죠. 그 사람의 그 사람의 미래 소득 전망,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산 포트폴리오 속에서 아 이거는 충분히 나는 괜찮아 하고 산 사람일지 네. 투기꾼일지 아니면 상속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이상한 사람인지 그걸 누가 아냐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비즈니스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아 이래서 타는구나. 아 내가 소득이 올라가니까 이제는 못 내려가겠다. 단거리 노선조차 이코노미는 이제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부동산이라고 왜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냐라는 거죠. 그렇죠. 한마디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오마카세 먹으러 다니는 거 보고서 너 왜 그렇게 사치스럽게 살아? 6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그걸 점심에 먹는 게 말이 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연봉이 10억이면 어떡할 거냐고요. 10억 받는 사람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결국 우리나라라는 게 5천만이 한 20년 30년 뒤에 4천만 된다며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가장 그 부유한 58년 개띠가 다 돌아가신다는 이야기인데 58년 개띠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부유한 세대인데 이 사람들이 돌아가시면서 손주들은 아들한테 상속을 할 텐데 그 재산이 어디 가냐고요. 해외로 가요? 아니잖아요. 네. 국내로 가면서 결국 네. 상속을 받는 사람들의 자산은 더욱더 커지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교육도 엄청 잘 받았을 거고 그리고 자신에게 더 높은 소득을 제공해 주는 곳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든 다 가야 되니까 그 사람들을 위한 연봉은 글로벌 레벨에 맞춰서 한국에서도 맞춰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그렇게 나빴다 그러는데 SK 하이닉스 이번에 연봉 오르는 거 보세요. 6% 하면서 뭐 5만 인센티브 다 주더만. 왜? 500% 받아. 네. 왜? 그거 안 주면 나가니까. 나가니까. 네. 해외로 가버리지. 자꾸 그런 걸 질투를 하기보다 와 우리가 저렇게 부자 나라가 됐으면 저렇게 부유한 사람들이 인구는 줄어도 1인당 소득이 늘어나고 1인당 순자산이 느는 나라가 되면 그 사람들은 어디를 좋아할까를 생각해야지. 그렇죠. 네. 그 시기 질투하고 거길 끌어내리려고 하면 이제 중국이 저 공동부유 정책한 다음에 자산시장 폭락해서 지금 부동산 저 완전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혁신기업 있으면 뭐예요. 나라 경제정책을 엉망으로 쓰니까 중국이 저 모양 조건이 난 거 아니에요. 중국 금리가 1%예요, 여러분. 10년물 금리가 1%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명목 성장률이 1%라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독일이에요, 지금. 그 중국 사람들은 스스로의 미래를 독일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1인당 국민소득 10,000불짜리가. 독일은 6만 불이라도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끌어내리기보다 밑에 사람을 끌어올릴 생각을 해야지. 근데 저도 진짜 그 고민이 되게 많았었는데 저도 뭐 그런 걸로 공격도 많이 받고 저놈이 평당 1억짜리 만든 놈이다라고 이제 지탄을 받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뭐 10억 간다 그랬는데요. 네, 근데 이제 좀 답답한 게 이게 쉽게 바뀔 것 같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게 뭐였었냐면은 예전에 박찬호가 미국 잘 나갈 때 LA 다니던 시절에 막 18승하고 그럴 때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를 한번 먹은 적이 있었어요. 아 그랬대요? 예, 근데 다 욕을 하는 거야. 연봉이 1,000만 불이 넘는데 어떻게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를 먹을 수가 있느냐. 넌 비싼 거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돼. 미국 사람들은 그걸 욕을 하더라고요. 너 싼 거 먹는다고. 네, 근데 한국에서는 칭찬을 듣잖아요. 겸손하다고. 그다음에 뭐 절약한다고. 근데 미국은 그냥 국민들이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좀 맞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돈을 있는 사람들 쓰게 하는 것들이. 왜냐면 그 사람들이 안 쓰면 딴 데 가서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한국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1,000만 불을 난 버는 정말 사람들도 진심으로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 불황이냐고요. 그러니까. 인천공항에서 나가는데 3시간 걸렸대요. 다 4시간 걸렸대요. 1터미널 이야기입니다. 2터미널은 상대적으로 덜하대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국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한국에서 돈 안 쓰겠죠. 그러니까 이게 문화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니 있는데. 뭐 스스로 이제 지옥으로 같이 가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나라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도 할 수 있는 아니 일도 근데 아니고. 뭐 정치권에서 그걸 더 반기잖아요. 그렇죠. 그걸 조장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우리가 이 방송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네, 우리라도 똑똑해져야죠. 네. 남들이 우리를 그쪽으로 몰고 가더라도 네.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래, 이 방송 라는 사람들이 많이 늘면 늘수록 우리 채널 스마트튜브랑 또 경제 강의 노트 채널에 구독자가 100만 1000만 되면 나라가 좀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러네요. 인구수만큼 되면 달라지겠다. 네, 여러분들이 전부 다 주변에 가서 한 10명씩만 데리고 오시면 됩니다. 역시 홍춘옥. 커피 한 잔 더 먹겠습니다. 아유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카페인의 힘이 필요합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벌써 한 50분만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몇 가지만 좀 질문 드리고 몇 가지가 아니라 하나만 더 질문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끝나요? 아니요 좀 질문도 좀 받으려고. 예. 질문을 너무 재밌게 해주셔갖고 질문도 좀 하실 게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잠시 질문 드릴 테니까 채팅창에다 질문 좀 해주세요. 지금 그러니까 2025년이 작년보다는 좀 나은가요? 어떤가요? 투자하기에? 뭐 어떤 쪽을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질문해야지. 주식은 나아요. 주식은 작년보다 올해가 낫죠. 왜냐하면 작년 우리나라 기업 이익이 역사상 최대가 났어요. 그렇죠. 근데 주가가 대폭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시장이 비이성적이잖아. 한국 주식은 좋고, 근데 미국 주식은 계속 올랐잖아요. 버블이지. 미국 주식도 또 올해도 괜찮을까요? 아니 뭐 그건 모르죠. 모르는데 우리가 케인스 형님이 우리한테 했던 그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네가 죽을 때까지 그 버블이 안 끝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뭐 미국에 대해서는 이제 오버웨이트는 아니다. 네. 그동안은 미국이 최고야. 미국 주식, 중국 주식 이렇게 양매수해. 그러고 다녔는데 이제 미국 주식은 이제 시장 비중만큼 전 세계 시가총액 한 70% 정도가 미국이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3대1 그러면 딱 맞더라고요. 3대1 그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국 주식은 그래도 작년보다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이건 또 어떻게 보면 명분이기도 하고 실제 그렇게 분석이기도 하니까 좀 관심 가지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해 주셨네요. 그리고 이제 워낙 저는 이제 박사님 우리 형님 볼 때마다 놀라운 게 책을 진짜 늘 들고 다니세요. 아시겠지만 늘 들고 다니시고 많이 보시고 오늘 안 들고 왔어요. 그리고 또 책을 또 소개시켜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 너무 식상하고 뻔한 질문이긴 한데 형님 책은 아마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고 저도 제 블로그에 다 서평은 다 써놨거든요. 경제책 말고 일반 책 중에서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우리가 좀 심리를 다스리거나 왜냐하면 대부분 다 심리에 흔들려서 그런 것들을 한번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새 가장 인상적으로 읽은 책은 조지프 헨릭이라는 분이 쓰신 네네. 사피엔스라는 책을 추천하는데요.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가 아니고 그 책 말고요. 그 호모 사피엔스겠죠. 정확한 플레임은. 그래서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그렇게 우리는 영향을 받나. 그 아주 유명한 제가 대사를 하나만 치겠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당신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네 옆에 있는 못난 친구가 너보다 잘 살게 된 것이다. 바로 와닿네. 그 화상을 입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대요. 그러니까 이제 또 저 쌤 비유 해볼까요? 네, 해주세요. 옆에 있는 못난이 친구가 미스 코리아랑 결혼했어. 물론 미스 코리아급의 그 아름다운 재수 씨랑 살고 있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따님이 이쁘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기는 이 집은 이쁜 건 인정하는데 우리는 아들만 둘이라 천만다행인 집이고요. 제가 이제 이야기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네. 사람은 너무 좋다. 그 주변 사람들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요. 왜 그렇게 됐나 우리는. 왜 우리는 이렇게 됐는가를 따진 책이에요. 와, 진짜 재밌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남을 따라다녀서 생존 확률이 높아졌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다양하고 재밌는 사례로 해요. 그래서 이분이 특히 그 오지 전문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나 남미에 살고 계시는 소수민족들의 삶에 몇십 년째 같이 살면서 그 사람들을 겪었던 분들인데 왜 우리 인간들은 이러고 사는가? 그분도 한탄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은가? 이런 어리석음이 나오게 된 이유를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와 함께 소개해주고 이번에 개정판이 새로 나와서 추천합니다. 출판사에서 저한테 보내주셔서 예전 책은 이북으로 읽었고 이번 책은 이제 종이책으로 읽었는데 종이책도 좋더라고요. 네. 막 듣기만 해도 확 땡기는데 저는 바로 사서 조지프 헨릭이라는 분이. 조지프 헨릭의 사피엔스라는 책이에요. 하버드 대학교 교수님이신가. 글도 잘 쓰고 공부도 잘하고 이런 괴물들 보면
다 미국 사람이네. 다 미국 사람들이죠. 왜? 네. 치열하잖아요. 네. 경쟁이 치열해야 좋은 책이 나오고 시장이 커져야 좋은 사람들이 업계에 뛰어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책 추천해드리는 거에 한국 사람 책들도 이제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나면 좋겠는데 네. 안타깝게도 한국 사람 책 중에 이제 추천할 만한 책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뭐 저는 이제 사회과학 쪽 또 인문과학 쪽 이쪽을 집중적으로 읽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외 책들은 확실히 좀 읽고 눈을 떴다 싶은 책들이 좀 있는 반면 한국 책들은 저도 그렇지만 네. 잘 정리했다. 아, 짝 읽기를 잘했네. 뭐 오리지널리티는 좀 부족하지만 잘 정리했네. 이런 책이 좀 많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한계고 저를 비롯한 이 저자들의 노력 부족이다. 그래서 더 많이 팔아주시면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홍춘옥 박사님 책 워낙 뭐 많이 팔리긴 했지만 더 많이 팔아주시고요. 좀 돈이 남으시면 제 책도 하나씩. 같이 사세요, 세트로. 출판사 이야기해서 우리 세트로 팔자.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줄 텐데 워낙 또 해외 한 달 살기도 많이 하시고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해외 가서 책도 많이 내셨는데 어차피 지금 해외 여행을 진짜 많이 가세요. 많이 가죠. 일본은 여행객의 거의 절반 이상이 한국 사람이고 사람입니다. 대만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미국, 유럽 다 가는데 한 군데만 추천해 주세요. 한 10일 정도 갈 거야. 10일 간다. 네. 성향 따라 다른데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좀 그 콘서트, 오페라, 필하모닉, 미술관 이 모두 4개를 다 원하시는 분들은 런던을 그 런던이 4개 다 세계 탑이거든요. 이게 그 하나 빼고는 다 좋은 것 같아요. 하나가 뭡니까? 음식. 그렇죠. 이게 맛없어요. 영국 부인과 결혼한 독일 남편이 제일 애인을 불행하다고. 아니 독일을 애인을 두고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재미가 없는 애교도 없고 그런 애 맞다. 예, 뭐 이제 그런 비유들이 나오잖아요. 뭐 누가 운전하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에서 영국은 가면 그 난더스 치킨 같은 커리 쪽은 차라리 괜찮은데 중국 음식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가서 외국 음식을 먹어. 런던 음식이 아니라 PCM 치즈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스파게티도 잘해요. 네. 스파게티도 잘하는데 중국 음식이 제일 나았어요. 네. 일본 음식은 확실히 못한 것 같고 우리가 하도 우리나라 일식이 올라와서 그런지 네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음식을 좀 포기하고 저는 이제 숙소에서 해 먹었죠. 그렇죠, 그렇죠. 예, 숙소에서 해 먹기에는 또 거기가 음식료 제품들이 질이 괜찮아서 다 대부분 덴마크제입니다. 그래서 데니쉬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굉장히 그 우리나라 야채나 뭐 이런 거보다 훨 낫거든요. 아시죠? 한국 야채가 세계에서 제일 맛없는 편에 속합니다. 가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지는 뭐 우리나라 기후도 안 좋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 농민분들이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맞아. 혁신 뭐 새로운 품종 새로운 기법 이런 거 쪽에 가시는 분들이 좀 덜하고요. 이제 그 대신 제 고향 쪽이긴 한데 경북 성주에서 이제 요새 참외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성주 참 유명하죠. 거기가 참외가 엄청 노동 강도가 심하거든요. 쪼그려 앉아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많이들 접으시는데 드디어 이제 혁신적인 사업가가 나와서 참외를 위에 매달아 놓고 키우는 예, 그런 게 나오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과일 쪽은 이제 희망이 좀 있는데 아직 그 채소류나 이런 쪽은 좀 아직 많이 멀은 것 같습니다. 가서 드시면 진짜 맛있어요. 꼭 추천합니다. 맞아요. 저도 그때 이제 형님 한 달 살기 갔다 오셔갖고 저도 이제 좀 브리핑 듣고 저도 아들 데리고 갔다 왔는데 좋았죠. 런던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뉴욕도 좋은데 일단은 가성비 따지게 되면 런던은 비교할 수도 없고 그럼 미국은 물가가 일단 모든 게 다 팁인데 영국은 팁이 없어. 난 그것도 너무 팁도 없고 그거 네. 저기 네. 미술관 공짜잖아요. 다 공짜죠. 국립 다 예. 공짜지. 예. 그리고 거기다가 뭐 예. 그 무슨 카드죠? 아무튼 무슨 카드 네. 갖고 다니면 그렇죠. 그 저 지하철도 무제한, 튜브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잘 돼 있어서 뭐 전 세계 저기 최초의 지하철 만든 데잖아요. 그렇죠? 낡긴 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시간 동안 얘기 나눴고요. 또 바쁘신 분이니까 다음에 또 보시기로 하고. 근데 오늘 정말 짧지만 굵고 되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잘 말씀해 주셔갖고 오늘 방송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아까 4분법, 5분법, 6분법은 철저하게 좀 활용하시면 당장 지금부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뭐 인사 말씀이나 뭐 홍보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 예, 마무리하시죠. 네. 뭐 프리즘 투자자문 1,100억 돌파했습니다. 대표 맞으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솔직히. 예, 1년 1개월 됐죠.
야, 그럼 한 달에 100억씩? 그때 인수할 때가 160억이었으니까 거의 그렇게 됐네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건가요, 형님? 이렇게 이제 죽자고 뛰고 있죠. 네, 신입사원 안 뽑아요 혹시? 많이 뽑고 있습니다. 놀러 오세요. 예,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잘 가고 있고요. 특히 우리 빠숑님 같은 좋은 아우님들 덕분에 사업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뭐 부동산 물으셨는데 아까 처장의 이야기해가지고 저는 부동산은 좋은 것 같아요 올해. 네. 근데 이제 아까도 그 인구와 투자의 미래 이야기하면서 했지만 우리나라 부자 인구가 늘어나는 거, 그러니까 연봉 1억 이상의 세금을 낸 그 납세자 인구 이런 통계를 꼭 보셔야 돼요. 제 블로그에 그렇죠. 있습니다. 네네. 정말 그 숫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 한국은 양극화의 나라고 이 양극화되어 있는 좀 어려우신 분들을 끌어올리는 노력들은 이제 정부가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앞서 뛰어나가는 사람을 잡을 수는 없는 거가 그렇죠. 또 그 사람들 잡으면 해외 나가버리는 사람들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잡을 수 없는 환경이고 제도 아니냐. 저는 좀 한국에 대해서 약간 낙관적인 사람이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지역의 부동산들은 괜찮지 않겠냐. 그래서 올해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까지 진짜 너무 멋진 정리해주신 프리즘 투자자문 홍춘옥 대표님을 이제 이제 이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모시기로 하고요. 건강하세요, 형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